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날이었다. 나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다. 새벽 2시, 주문이 거의 끊긴 시간대였다. 평소라면 이쯤에 앱을 끄고 귀가했을 테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한 것만 더 하고 싶었다. 그렇게 마지막 주문을 수락했다. 위치는 원흥동 먼달 빌라.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몇 번 배달을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주소를 보자마자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지도상으로는 평범한 주택가였는데 길이 자꾸 낯설게 느껴졌다. 내비게이션은 익숙한 길을 돌아가라고 했다. 골목을 하나 지나칠 때마다 바람이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바람이 방향을 잃은 것처럼 한 곳에서 휘몰아쳐 오는 느낌. 헬멧 안쪽으로 서늘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오래된 젖은 나무 냄새 같기도 썩은 흙 냄새 같기도 했다. 여기 맞지? 나는 오토바이를 세우며 GPS를 다시 확인했다. 화면 위에는 분명히 느니인 빌라 103동이라 적혀 있었다. 그런데 내 앞에는 103동이 없었다. 낡은 외벽의 숫자가 반쯤 떨어진 채 매달려 있었고 누런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102동, 104동은 보이는데 행삼동은 어딜 봐도 없었다. 나는 잠시 앱을 껐다 켜며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주소는 분명 103동. 고객 메모란에는 현관 앞에 두세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초인종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은 드물지 않지만 그날은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빌라 단지 사이를 돌다 보니 한쪽 구석에 어둠 속으로 묻혀있는 계단이 보였다. 103이라고 희미하게 써진 페인트 자국. 거기가 103동이었다. 철제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고 계단 틈새로는 빗물이 고여 반쯤 얼어 있었다. 오토바이 불빛을 비추니 먼지에 덮인 현관문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나는 배달 봉투를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1층, 2층, 3층.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신발 밑창에서 눅눅한 소리가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층쯤에서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바람이 멈췄다. 밖에서는 분명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그 층은 마치 진공처럼 고요했다. 호흡이 내 귀에만 들렸다. 2001호. 나는 호수를 중얼거리며 주문 내역을 다시 봤다. 주소는 33호였다. 그런데 계단을 더 올라가자 갑자기 현관문이 반쯤 열려있는 집이 하나 있었다. 그 문 옆에는 내 배달 봉투 안에 주문명과 똑같은 음식 이름이 붙어 있었다. 짜장면 1, 탕수육소. 그 메모가 누런 종이에 매직으로 써 있었다. 오래된 글씨처럼 번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뒤에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계단 아래쪽에는 내가 방금 올라왔던 흔적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방금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았다. 아주 작고 숨소리처럼. 민수야. 나는 헬멧을 벗었다. 귀를 의심했다. 다시 들리지 않았다. 그때 303호 쪽에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덜컥. 그 소리가 계단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그래도 배달은 해야 했다. 현관 앞에 두세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음식을 내려두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문틈으로 누군가 서 있었다. 확실히 발이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발끝이 문틈 사이로 보였다. 마치 문을 살짝 열고 지켜보는 듯한 자세였다. 배달 왔습니다. 나는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안쪽에서 천천히 발이 움직였다. 문틈이 더 벌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아버렸다. 그 발에는 그림자가 없었다. 몸이 굳었다. 숨을 삼키자 목구멍이 쩍 갈라지는 듯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귀에서는 내 심장 소리만 울렸다. 그때 문 안쪽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초인종. 누르지 말랬잖아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누군가 내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착착착착 규칙적인 발소리. 그러나 나는 뒤를 보지 않았다. 계단 아래로 내려와 현관문을 밀어젖히자 밖의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오토바이가 사라져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불빛도 소리도 사람도 없는 골목.
그저 차가운 공기 속에 내 숨소리만 들렸다. 오토바이가 있던 자리엔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끌고 간 듯한 모양이었다. 헬멧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끝이 떨렸다. 장난 아니지? 내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고향 쪽에서 가끔 오토바이 도둑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그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상한 상황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다. 게다가 여긴 새벽 2시였다. CCTV도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 내 바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멀리 골목 끝 가로등 밑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코트 같은 걸 입은 남자였다. 얼굴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돌렸다. 다시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달 앱을 보고 있었는데 전원이 꺼져 있었다. 배터리가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닌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폰 뒷면이 미세하게 뜨거웠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진동이 울렸다. 진동은 분명 내 손 안에서 울렸는데 화면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민수야. 다시 그 목소리였다. 작은 속삭임. 내 귀 가까이서 들린 것 같았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 뒤에는 분명히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수야, 추워. 나는 본능적으로 헬멧을 다시 썼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있던 자리를 한 번 더 살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작은 검은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배달 봉투처럼 생겼지만 내가 가져온 건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봉투 위에 낡은 영수증이 붙어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주문자 김민수, 주소 고양시 덕양구 문날빌라 103동 303호, 배달시간 02:13. 그 순간 나는 머리가 띵해졌다. 그 주문은 내가 방금 배달한 주소였다. 하지만 주문자 이름이 내 이름이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이건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건가? 나는 봉투를 발로 밀었다. 찰칵! 그 안에서 무언가 유리병 같은 게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열어볼까 말까.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였다. 그때 골목 끝에서 탁, 탁, 탁 하는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고개를 들자 그 코트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빛 아래로 들어오자 얼굴이 드러났다.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 자리에 검은 그림자만 있었다. 눈, 코, 입의 윤곽조차 없었다. 그저 구멍처럼 얼굴 전체가 까맣게 비어 있었다. 나는 봉투를 내팽개치고 달렸다. 골목을 벗어나기 위해 아무 방향으로나 뛰었다. 길이 이상하게 길었다. 아무리 달려도 같은 벽, 같은 전봇대, 같은 계단이 반복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내 귀에는 내 숨소리와 함께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멀었는데 점점 가까워졌다. 탁, 탁. 그 속도가 내 걸음과 완전히 일치했다. 꺼져!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불빛이 꺼졌다. 정말 순식간이었다. 골목 전체가 먹먹하게 어두워지고 오직 내 숨소리만 남았다. 눈을 감은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내 뒤에서 속삭였다. 왜 도망가? 배달 아직 안 끝났잖아.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내가 말하는 톤, 내 숨결, 내 말버릇까지 똑같았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나는 허공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손끝에 차가운 벽이 닿았다. 그리고 바로 그 벽에는 손바닥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같은 자리를 계속 눌러댄 듯 벽면이 얼룩져 있었다. 손을 때렸는데 그 자국이 내 손과 완벽히 겹쳤다. 순간 팔 전체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그 대신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것도 여자의 것도 아닌 이상하게 기계적인 소리였다. 그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불빛이 번쩍하며 다시 켜졌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다시 그 빌라 앞이었다. 눈앞엔 는 빌라 빅 3동이라는 희미한 페인트 글씨가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몇 분 전 분명히 도망쳤는데 다시 그 자리였다. 시간을 보려 휴대폰을 켰다. 이번엔 화면이 켜졌다. 시각은 02:13. 내가 주문 영수증에서 본 시간과 같았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다. 그때 내 앞에 무언가 떨어졌다.
그 봉투였다. 내 이름이 적힌 그 검은 봉투. 이 봉투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코끝에 비릿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피 냄새였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져 감각이 없었다. 고개를 숙이니 봉투에서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그 피는 바닥에 닿자마자 증발하듯 사라졌다. 냄새만 남았다. 쇠맛 같은 냄새. 꿈이겠지. 이건 그냥 악몽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차가운 시멘트의 촉감이 너무 생생했다. 공기가 현실이었다. 나는 손등을 꼬집었다. 피가 스며 나왔다. 꿈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103동의 계단 위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 실루엣은 마치 방금 내가 본 얼굴 없는 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빛이 스치며 얼굴을 비췄는데 그건 나였다. 헬멧을 쓴 채 배달봉투를 들고 계단 아래 나를 내려다보는 나 자신. 나는 숨을 죽였다. 눈앞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 순간 헬멧 안쪽의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번쩍 빛났다. 내가 느끼는 시선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민수야, 배달 아직 안 끝났어. 헬멧 속에서 울려나온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계단에서 떨어질 뻔했다.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눈앞이 번쩍이며 장면이 뒤틀렸다. 나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핸들 위에 놓인 배달 봉투. 휴대폰 화면엔 익숙한 주소가 떠 있었다. 고양시 덕양구 멀빌라 103동 303호. 뭐야, 이게. 방금까지 빌라 앞에 있었는데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도로 옆에는 편의점이, 그 앞엔 내 동료가 서 있었다. 민수야, 야 어디 갔다 왔냐? 방금 103동 배달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바라봤다. 형, 나 거기 갔다 왔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오토바이도 사라지고 뭔가. 무슨 소리야? 방금 갔다 온 거 아니야. 네 오토바이 여기 있었는데? 나는 뒤를 돌아봤다. 정말로 내 오토바이는 내 뒤에 멀쩡히 세워져 있었다. 방금까지 사라졌던 그 오토바이. 핸들에 달린 키가 반짝였다. 손끝이 떨렸다. 형, 진짜 이상했어. 누가 날 부르더라고. 내 이름을. 내 목소리로. 그 말에 동료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야, 너 요즘 너무 피곤한 거 아니냐? 새벽까지 뛰니까 환청 듣는 거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으로 들려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렇다. 내가 미친 걸까? 하지만 내 손에 묻은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 피를 보여주려 손을 펼쳤지만 손바닥은 깨끗다. 피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었다. 동료는 나를 한참 보더니 말했다. 야, 너 진짜 얼굴 안 좋다. 그냥 집에 가라? 그 주문은 내가 대신 갈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가 가야 해. 그 집 내가 끝내야 돼. 그때는 나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다. 그냥 이상하게. 그 주문을 내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았다. 마치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내 운명인 것처럼.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길은 조용했다.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고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도로가 자꾸 길어졌다. 원래 103동까지는 7분 거리인데 10분이 지나도 끝이 없었다. 내비게이션은 계속 같은 말 반복했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그 문장이 계속해서 되풀이됐다. 목소리의 톤조차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마지막엔 그것이 내 목소리로 들렸다.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민수야. 그때 내비게이션 화면이 흔들리더니 화면 속 지도가 바뀌었다. 평면 지도 위에 나타난 점 하나. 그 점은 천천히 내 현재 위치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점 위에 이름이 뜨는 순간 나는 오토바이를 세웠다. 김민수 상태. 도착. 오토바이 엔진이 저절로 꺼졌다. 주변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바로 눈앞에 그 103동이 있었다. 이번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는 형광등이 깜빡이며 천천히 규칙적으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나는 봉투를 들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손끝이 미세하게 젖어 있었다. 봉투 안쪽을 비추자 바닥에 누군가의 이름이 써 있었다. 매직으로, 거칠게. 민수야, 네가 배달해야 할 건 음식이 아니야. 순간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왔다.
이번에는 얼굴이 있었다. 피처럼 붉은 눈동자, 입가가 찢어질 듯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이제야 왔네. 기다렸어.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앞에 있는 나가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이 낯설 정도로 잔잔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기억 안 나? 그 말이 내 머릿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뭘 기억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앞에 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헬멧을 벗어던지더니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손에는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다. 그 안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말이야. 비 오던 날 원흥동 교차로에서. 그 말에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머릿속이 번쩍하며 기억이 스쳤다. 그날 나는 새벽 3시 넘어서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다. 비가 많이 내렸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신호등이 깜빡이던 교차로 나는 서두르다가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했다. 눈앞에 헤드라이트가 번쩍. 그리고 아무것도. 그 후의 기억이 없다. 병원도 구조도 아무도 없었다. 그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같은 주소, 같은 시간, 같은 주문. 그게 반복됐다. 나는 몸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난 지금 눈앞에 나가 미소 지었다. 맞아, 넌 그날 여기로 왔었지. 배달 도중 사고 나서 여기까지 끌려온 거야. 아직도 네가 배달을 끝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었다.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우는 소리가 겹쳐 들렸다. 계단 위에서, 창문 안에서, 복도 끝에서 모두 다른 방향에서 같은 울음소리가 섞여왔다. 그건 남자의 목소리였다. 내 목소리였다. 그럼 지금의 나는 뭐야? 내가 겨우 물었다. 그가 웃었다. 남겨진 거야. 여기엔 배달이 끝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 그가 계단 위를 가리켰다. 그제야 나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헬멧을 쓴 배달원들이 가만히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나를 보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얼굴이 없었고 몇몇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달은 끝나야 하잖아. 초인종 누르지 말랬는데 네가 눌렀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귓가에서 빙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분명 누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내 안에서 울렸다. 귀가 멍해지고 시야가 휘청거렸다. 벽면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시멘트가 녹아내리듯 회색빛이 물처럼 번져나갔다. 공기가 무겁게 끈적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계단 아래쪽이 없었다. 발밑이 검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다. 그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올라왔다. 수십 개의 손이, 피 묻은 손이 나를 붙잡았다. 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때 위에서 또 다른 나가 말했다. 이제 알겠지. 우리가 계속 돌아오는 이유. 나는 울부짖듯 외쳤다.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그는 천천히 나를 내려다봤다. 네가 마지막 손님을 남겼잖아. 순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마지막 손님. 그 단어가 내 기억의 문을 열었다. 사고 나기 전 나는 그날 마지막 주문을 받았었다. 주소는 고양시 덕양구 만난빌라 믹삼동 303호. 그때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초인종 누르지 말고 문 앞에 두세요. 나는 그날 비를 피해 서둘렀고 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민수야. 나는 그때 문 안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브레이크 소리, 도로 쪽으로 미끄러진 내 오토바이, 헤드라이트의 흰빛, 그리고 충돌, 기억이 끊어졌다. 그때 넌 이미 죽었어. 눈앞에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그 배달이 아직 남아있지. 끝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여기로 돌아온 거야. 계속.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다. 귀 속에서 바람 소리와 심장 소리가 섞여 울렸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는 미소 지었다. 초인종을 다시 눌러. 그 말과 함께 내 손에 봉투가 쥐어졌다. 그 안에서 미지근한 피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피 속에서 내 이름이 떠올랐다. 김민수. 글씨가 천천히 번지며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문 앞에 초인종을 눌렀다. 띵, 똥.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오토바이에 앉아 있었다. 핸들 위에는 새 주문이 떠 있었다. 주문자 김민수, 주소 고양시 덕양구 만날 빌라 103동 303호. 배달 새벽 2시 13분. 나는 다시 오토바이 위에 있었다. 도로 위엔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핸들 위의 내비게이션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목적지까지 0.6km 남음. 이번엔 끝내야 해.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울렸다. 왠지 모르게 이번엔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엉이 19를 가리켰다. 건물은 어두웠다. 복도 불빛이 꺼져 있었고 창문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가 떨어지는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한 층, 또 한 층, 그리고 3층. 103동 303호. 그 문 앞에 섰다. 그곳은 낡은 철문이었다. 문 손잡이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문 앞에는 예전처럼 초인종이 달려 있었다. 손을 뻗는 순간 문틈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희미한 노란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 민수야.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건 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군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깨가 작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다. 그분은 식탁 위에 놓인 밥상 앞에 앉아 있었다. 식은 국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미처 먹지 않은 밥. 그 앞에 내가 늘 배달 나가기 전 두고 가던 반찬통이 있었다. 민수야, 추운데 조심하고 다녀.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기억 속 어머니였다. 나는 손을 떨며 초인종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이제는 눌러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띵동. 문 안에서 기척이 멈췄다. 천천히 문이 열렸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가 아는 그분의 눈빛이 아니었다. 피곤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검은 상복이 놓여 있었고 방 한쪽엔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엔 내가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 그녀는 내 얼굴을 본 듯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민수야, 왜 그렇게 빨리 갔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다. 나는 그날 사고로 죽었고 그 후에도 계속 이 배달을 반복하고 있었다. 끝내지 못한 마지막 배달,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 나는 봉투를 들고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안엔 음식이 아니라 내 이름이 적힌 명찰이 있었다. 배달원 김민수. 그 봉투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복도를 천천히 감싸며 퍼져나갔다. 그리고 빗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어머니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됐다. 잘 왔어, 우리 민수. 그 말과 함께 내 몸이 점점 가벼워졌다. 손끝이 사라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복도 끝에 서 있던 다른 배달원들의 그림자들도 하나둘씩 사라졌다. 그들은 모두 봉투를 내려놓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무 말 없이 비 속으로. 나는 마지막으로 문을 돌아봤다. 그 문 위에 초인종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소리가 났다. 띵동. 이번엔 그 소리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렇게 나는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그 빌라 앞에는 배달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비에 젖은 봉투 안에는 아무 음식도 없었다. 다만 한 장의 쪽지가 있었다. 배달 완료. 이제 정말 그만 쉬어도 되겠지. 나는 원래 밤낚시를 좋아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는 시간, 물가에 앉아 가만히 찌를 바라보는 그 고요함이 좋았다. 도시에서 일하며 쌓인 피로도,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불신도 그 시간만큼은 잊을 수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8월 말 대전 쪽에서 일 마치고 공주 근처 금강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낚시 장비를 챙기고 아이스박스에는 얼음과 맥주, 그리고 작은 손전등 하나. 내가 좋아하는 자리는 강 중류 근처, 강변길에서 약 10분쯤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모래톱이었다. 그곳엔 늘 사람이 없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조용하지만 괜히 분위기 이상한 곳이라며 기피하던 자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얘기를 믿지 않았다. 귀신이든 뭐든 다 사람들 상상 아니겠나 싶었다.
밤 11시쯤 나는 강가에 앉아 찌를 던졌다. 물은 잔잔했고 벌레 소리만 일정하게 울렸다. 강 건너편에는 희미하게 도로 불빛이 보였고 가끔씩 차가 지나갈 때마다 강 위에 불빛이 번졌다 사라졌다. 그 순간만큼은 평화로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강에서 냄새가 났다. 썩은 흙냄새 같은 오래된 젖은 나무 냄새.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비가 온 지도 오래됐고 물색도 맑았는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뭐야, 이 냄새.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손전등을 비췄다. 물 위에는 떠다니는 부유물 몇 개뿐 특별한 건 없었다. 그때였다. 내 찌가 툭 하고 흔들렸다. 순간 몸이 긴장했다. 첸질 타이밍을 기다리며 집중했는데 찌가 살짝 흔들리더니 서서히 가라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낚싯대를 잡아당겼다. 묵직했다.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물고기 같지 않았다. 고기의 힘찬 저항이나 움직임이 아니라 무언가 질퍽하고 늘어진 게 걸린 느낌이었다. 이건 뭐지? 강물 속에서 끌려오는 건 의외로 가벼웠다. 그러다 수면 가까이 올라올 때 손전등 빛이 닿았다. 그 순간 내 손이 멈췄다. 그건 머리카락이었다. 검고 젖은 머리카락 뭉치가 낚싯줄에 엉켜 있었다. 처음엔 떠내려온 쓰레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물결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릴 때 그 아래 무언가의 흰색 살결 같은 것이 살짝 비쳤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사람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자 바람이 갑자기 멈췄다. 벌레 소리도 강물 흐르는 소리도 순간 사라졌다. 주변은 숨조차 죽인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물속에서 철썩! 그 머리카락이 천천히 강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요동쳤다. 손전등을 다시 비췄지만 물은 이미 고요했다. 찌는 옆으로 흘러가며 다시 떠올랐고 아무 일도 없던 듯 출렁거렸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착각이겠지. 아마 비닐봉지 같은 거에 머리카락이 엉킨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지만 머릿속에서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됐다. 비닐이라면 왜 그 아래에 흰색 살결 같은 게 있었을까? 그리고 바람도 없었는데 왜 그 머리카락이 마치 누군가 고개를 천천히 숙이는 것처럼 움직였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낚싯대를 걷어들이려 했다. 그런데 그때 뒤쪽 강둑에서 물방울이 튀는 소리가 났다. 툭툭툭 마치 누군가 맨발로 물을 밟고 걷는 듯한 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손전등을 뒤로 비췄다. 빛이 닿은 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누구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발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강물 위로는 다시 벌레 소리가 돌아왔다. 바람도 다시 불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전부 환각이었던 것처럼. 나는 결국 낚싯대를 챙겨 차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장비를 정리하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다. 내 쪽으로 끌어온 낚싯줄 끝. 그곳에는 작은 흰 리본 같은 게 묶여 있었다. 그건 분명 내가 매단 적 없는 끈이었다. 물에 젖은 리본은 한쪽이 찢겨 있었고 그 위에는 볼펜으로 무언가가 써 있었다. 빛을 비춰보니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다. 찾지 마.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흐르듯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대로 낚싯대를 집어 던지고 장비를 대충 끌어안은 채 강을 벗어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차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창문 밖에서 누군가 철썩 하고 물속에 뛰어드는 소리가 또 한 번 들렸다. 그 소리는 내 귀에 아직도 남아있다. 차 문을 닫는 순간 손이 떨려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다. 엔진이 2번 헛돌고 나서야 겨우 시동이 걸렸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밀어내며 강변을 비췄는데 그 불빛 속에 흙탕물 자국이 보였다. 누군가 강가에서부터 내 차까지 걸어온 듯한 흔적이었다. 맨발 자국 같기도 했고 물에 젖은 손이 문을 잡았던 것 같은 물 얼룩도 있었다. 아니야, 비가 와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분명 비는 오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고 별이 또렷했다. 그럼 저건 뭐지? 나는 백미러를 확인했다. 뒤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심장이 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란했다. 그때 라디오가 갑자기 켜졌다. 지금 시각 새벽 1시 17분입니다.
그 시간대의 라디오는 원래 뉴스가 나올 리가 없었다. 게다가 라디오를 킨 기억도 없었다. 나는 급히 손으로 끄려 했는데 스피커에서 물소리가 흘러나왔다. 라디오 주파수의 잡음이 아니라 진짜 물속에서 들리는 듯한 뻐끔뻐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여성의 목소리. 여기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라디오 전원을 뽑았다. 라디오가 꺼지는 순간 차 안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고요는 더 무서웠다. 숨을 쉬는 내 소리, 심장 소리, 그리고 창문 밖 어둠이 한데 섞여 머릿속이 멍해졌다. 나는 악셀을 밟았다. 차가 요란하게 자갈길을 튀기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100m쯤 갔을까 100m에 비친 무언가 흰색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엔 안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안개는 그렇게 사람 모양으로 서 있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물에 젖은 채 앞으로 늘어져 있었고 그 흰색 형체는 마치 나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숙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보지 마. 보면 안 돼.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스스로 튀어나왔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뭔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다. 차가 도로로 진입하자 드디어 사람 사는 불빛이 보였다. 가로등, 상가 간판, 그리고 편의점. 나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거칠게 터져 나왔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편의점 불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물 한 병을 집어 계산대에 올렸다. 아, 네, 잠깐 좀 놀라서요. 그는 내 손등을 힐끗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 이거 다쳤어요?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에 붉은 자국이 있었다. 길게 긁힌 듯한 자국이 손목에서부터 이어져 있었고 그 끝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계산을 마치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온몸이 싸늘하게 식었다. 내 얼굴에 물이 튀어 있었다. 누군가 방금 전 내 얼굴에 물을 뿌린 듯 머리카락까지 축축이 젖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차 안에서 물을 뒤집어 쓴 적이 없었다. 아, 도대체 뭐야? 이게 뭐냐고. 중얼거리며 세면대 수도를 틀었다. 물소리가 터져 나오자 갑자기 불안이 밀려왔다. 그 소리, 강에서 들었던 물소리랑 똑같았다. 나는 재빨리 수도를 잠그고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 내 얼굴 뒤로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거울 밖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 내 뒤에서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떨어진 것이다. 나는 그대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편의점 불빛이 너무 눈부시게 느껴졌다. 그 아래에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알바생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진짜 괜찮으세요? 얼굴이 완전 하얗네요. 혹시 근처에 강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예? 금강이요? 바로 저기서 내려가면 나오는데 거기. 그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거기 요즘 사람들 잘 안 가요. 몇 년 전에 무슨 사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나는 숨을 삼켰다. 어떤 사고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밤 낚시하던 분이 실종됐대요. 시신도 못 찾았다고.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순간 일그러져 보였다. 뒤에서 누군가 손을 뻗는 듯한 잔상이 비쳤다가 사라졌다. 나는 급히 계산대 옆 쓰레기통에 손전등과 낚시줄을 버렸다. 그 리본이 묶여있던 그 낚싯줄. 다시는 그걸 만지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문을 잠갔다. 손을 대보니 핸들도 차갑게 젖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바로 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시동을 걸려는데 100m에 또 흰색 무언가가 비쳤다. 이번엔 머리카락이 아니라 창문에 남은 손자국이었다. 물에 젖은 손자국이 내 쪽을 향해 있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엔진을 걸고 악셀을 밟았다. 차가 급하게 튀어나가며 도로를 벗어났다. 그리고 100m를 다시 봤을 때 손자국은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그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친구들에게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순간 그 일이 다시 현실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냄새가 따라왔다. 낚시터에서 맡았던 그 썩은 흙냄새.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심지어 내 방에서도 가끔 그 냄새가 났다.
누가 모래 위에 썩은 생선을 묻었다가 파낸 듯한 무겁고 눅눅한 냄새였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깼을 때 방 안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톡톡 톡. 천장에서 새는 물인 줄 알고 불을 켰다. 그런데 물은 내 침대 바로 옆 바닥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바닥엔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은 듯 굳었다. 그 머리카락을 보기만 해도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창문을 열고 그대로 바람에 날려버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잠을 설쳤다. 머릿속에는 자꾸 그 리본의 글씨가 떠올랐다. 찾지 마. 찾지 말라니. 뭘? 누구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섭더라도 뭔가 확인해야 했다. 그래야 끝날 것 같았다. 나는 주말 아침 금강으로 다시 갔다. 햇살이 쨍쨍했지만 강물은 이상하리만큼 탁했다. 물이 전날보다 불어난 것도 아닌데 표면의 잔물결이 끊임없이 일렁였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냄새가 또 났다. 그래, 여기야. 이 냄새였어. 그날 내가 낚시했던 자리로 걸어갔다.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 누군가 먼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누런 비닐 장갑, 망가진 낚싯대 하나, 그리고 버려진 신문지 한 장. 신문지에는 3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금강 실종 사건 수색 종료. 눈을 의심했다. 제목 아래에는 희미하게 남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낚시 장비 옆에서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아래 설명에는 밤 낚시 중 실종된 30대 남성 날씨, 시신 미발견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손끝이 서늘해졌다. 그 남자의 모습이 낯이 익었다. 그는 그날 내가 강가에 앉아있던 자리에 바로 옆에 걸린 묘한 낚싯대 그림자와 똑같은 체격이었다. 나는 신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손전등을 꺼내 물가를 비췄다. 햇빛이 있는데도 물 아래는 이상하게 어두웠다. 그냥 진흙색이 아니라 마치 깊은 구멍처럼 빛을 삼키는 색. 그때 강물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빛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듯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감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리본 조각 하나가 손에 걸렸다. 그건 그날 본 리본의 짝이었다. 이번에는 찢기지 않은 온전한 형태였다. 젖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찾아줘.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은 듯 멍해졌다. 찾지 말라던 리본, 그리고 찾아달라던 리본.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였을까? 그때 내 뒤쪽에서 누군가 발자국을 내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철벅, 철벅.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물 위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길고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히 그 발은 물 위에 닿아 있었다. 그녀가 내 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찾았네. 순간 강물이 크게 일렁였다. 발밑 모래가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나는 뒤로 넘어졌다.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허우적대며 손을 뻗었지만 뭔가 내 발목을 감싸고 있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손. 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손전등이 물속에 빠져 빛이 흩어졌다. 그 빛 사이로 무언가 사람의 얼굴 같은 형체가 스쳐갔다. 눈도 입도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형, 낮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렸다. 나는 숨이 멎은 채로 눈을 떴다. 형? 정신없이 몸을 흔들며 겨우 물 위로 올라왔을 때 내 손에 잡혀있던 건 작은 낚시줄 릴이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말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어린 여자가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신문지 속의 실종자였다. 그리고 그 여자, 그녀의 머리카락은 그날 내가 낚싯줄에 걸어올린 그 젖은 머리카락과 똑같았다. 사진을 진 손이 덜덜 떨렸다. 물 위로 겨우 올라온 나는 숨을 몰아쉬며 강가에 주저앉았다. 햇빛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형,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목소리였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속 그 여자는 실종된 남자와 닮은 눈매를 하고 있었다. 가족일까? 연인이었을까? 그보다도 왜 나를 형이라 불렀을까? 주머니에서 젖은 신문지를 꺼내 펼쳤다. 기사 밑부분에 작은 문장이 있었다.
유족 측은 여동생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마지막 목격 위치를 확인했으나 수색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여동생. 그렇다면 사진 속의 여자는 실종자의 여동생이었다. 그녀가 나를 형이라 부른 건 나를 그 사람으로 착각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가 나를 통해 무언가를 전하려 한 걸까? 그때 손끝에서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내 바로 옆 강가의 진흙 속에서 하얀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그 손가락은 마치 누군가 아래에서 천천히 기어오르는 듯 움직였다. 물에 젖은 손톱, 푸른빛이 도는 피부.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그 손가락은 내 발목을 정확히 잡았다. 놓아줘, 제발.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손은 점점 더 세게 조여왔다. 마치 나를 붙잡고 싶어 하는 듯, 아니면 놓치기 싫은 듯. 그때 머릿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형, 왜 나 버렸어? 그 순간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며 뒤집혔다. 나는 강가가 아닌 어두운 물속에 서 있었다. 물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머리 위에서 깜빡거렸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무수한 머리카락이 물속을 떠다녔다. 그 사이로 여자의 형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분명 사진 속의 여동생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슬픔보다 원망에 가까웠다. 형은 왜 도망쳤어? 그녀의 입에서 물이 새어나오며 기포가 터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내 몸은 점점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녀의 손이 내 얼굴을 감싸며 낮게 속삭였다. 그날 내가 잡았는데 형이 먼저 놓았잖아.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 무슨 뜻이지? 나는 분명 그때 처음 금강에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물속 어딘가에서 짧은 플래시백처럼 장면이 스쳤다. 어두운 강가, 비 오는 밤, 두 사람이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다. 남자는 내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웃던 여자가 바로 그녀였다. 형, 이제 들어가요. 비 오잖아요. 조금만 더. 오늘 느낌 좋아. 그녀는 웃으며 강물 위를 비쳤다. 그때 갑자기 낚싯대가 휘어졌다. 그녀가 놀라 손을 놓치자 남자인 내가 본능적으로 팔을 뻗었다. 하지만 미끄러졌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끝을 잡는 순간 미끄러운 진흙 위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놓아버렸다.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녀의 얼굴, 그리고 외침. 형! 그 장면에서 나는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 지금의 나는 다시 물속, 그녀는 내 앞에서 슬프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알겠지. 형이 왜 여기로 왔는지. 그녀가 내 손을 쥐었다. 그 손끝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분명히 온기가 있었다. 나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 그 순간 물 위로 강한 빛이 스며들며 시야가 하얘졌다. 마치 세상이 천천히 사라지는 듯한 감각.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금강 강가의 모래 위에 누워 있었다. 햇살은 이미 낮게 기울어 있었고 물결은 잔잔했다.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 있지 않았다. 리본도 사진도 낚싯줄도. 하지만 내 손목에는 작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꽉 잡았던 것처럼 붉게 눌린 자국. 그리고 강물 위에는 하얀 리본 한 조각이 떠 있었다. 그 위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번져 있었다. 고마워 형. 그날 이후 나는 금강에 다시 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지 못했다. 물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으니까. 처음엔 내가 꾸민 악몽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뉴스에서 짧은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금강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색은 끝났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정확한 경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목에 붉은 자국을 보았다.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만 그 순간이 내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 며칠 후 나는 조심스레 금강 근처로 향했다. 그날의 사건을 끝내려면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강가는 평온했다. 물 위로 갈대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햇살은 잔잔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 한가운데서 리본 하나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하얗고 젖어있는 리본. 바람이 불 때마다 살짝 흔들리는 글씨가 보였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고마워요.
그 글씨는 더 이상 번져 있지 않았다.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처럼. 그날 이후 내 꿈속에는 여전히 그녀가 가끔 나온다. 예전처럼 물속에서 부르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강가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항상 같은 말을 한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러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물결에 몸이 잠기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항상 같다. 이제 괜찮아요, 형. 그 목소리가 사라지면 나는 잠에서 깬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어제보다 조금은 가벼운 숨이 내쉬어진다. 이제 나는 그날의 일을 공포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건 단순히 귀신을 만난 일이 아니라 놓아버린 손을 다시 잡은 순간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어떤 물가를 지나칠 때마다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 물결 위에 떠오른 그림자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것. 괜찮지? 오늘은 평온하지? 그날처럼 강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잔잔하게 흔들리며 햇빛을 반사할 뿐이다.